2월 2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한 비리 의혹이 고구마줄기처럼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이어 오늘은 중견기업인 대보그룹이 수억 원을 MB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수억 원대 금품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보그룹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중견기업입니다. 검찰은 대보그룹이 지난 2010년 무렵 관급 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대통령 측에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보기업은 MB정부 시절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계약이 편중돼 국정감사 때마다 도로공사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수사는 이 전 대통령 의혹을 총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맡아 이 돈이 이 전 대통령에게 실제 전달됐는지 등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최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 전 회장이 인사청탁과 함께 이 전 대통령 측에 수십억 원을 건넨 정황이 담긴 메모와 비망록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엔 이 전 대통령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뜻하는 SD 8억 원, 이상주 14억 5천만 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모 속 이상주는 이 전 대통령의 사위입니다. 어제, 그제 이틀 연속 검찰에 소환된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는 돈 전달자와 대질 신문을 시켜달라며 관련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이 인사청탁을 위해 이상주 전무에게 그때그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나눠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임기 첫 해인 2008년 6월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선임된 이 전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최초로 회장직 연임에 성공, 이 전 대통령 임기 내내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지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100억 원대 불법 수임료와 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렸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형량을 다퉈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하는데 재판부 반응은 쌀쌀했다고 합니다. 신세아 기자가 공판에 다녀왔습니다. 구속 수감 중이어서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온 최유정 변호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서둘러 후다닥 들어가 버렸습니다. 최 변호사는 상습 도박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정은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유사수신업체 이숨 송창수 대표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각각 50억 원을 받아챙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 두 건에 간단히 100억 원을 받아챙긴 겁니다. 최 변호사는 또 총 65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 원 정도를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를 확정하되 탈세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열린 첫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최 변호사 측은 정은호 전 대표와 송창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 정황과 상황에 대한 심리를 위해서라는 게 증인 신청 사유입니다. 즉, 최 변호사가 두 사람에게 50억 원을 내놓으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징역 6년 선고는 과하다는 양형을 다투겠다는 전략입니다. 재판부 반응은 그러나 시큰둥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일단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한 증인 신청이라면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설사 꼭 필요한 증인이더라도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증인 신문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신문은 할 필요가 없다. 신문을 할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소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최 변호사 측의 소명 내용을 받아보고 증인으로 받아줄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100억 원 부당수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 분위기는 최 변호사가 같은 판사 출신임에도 아니면 판사 출신으로 법조 비리에 연루되어서인지 전반적으로 상당히 까칠하고 엄격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최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형량을 깎아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엄청난 투자 또는 투기 열풍과 지금도 노출되는 이런저런 부작용과 거품 붕괴 시 초래할 막대한 사회적 부담과 후폭풍,
가상화폐 얘기인데요. 분명한 현실임에도 그 어떤 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은 가상화폐. 국회에서 관련 세미나가 열렸는데 장한지 기자가 현장에 뜨거운 토론 열기를 담아왔습니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먼저 가상화폐, 가상통화, 암호화폐, 암호통화 등 용어조차 통일되지 못하고 혼재되어 쓰이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가상화폐가 법과 제도 밖에 방치되어 있는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정부에서 가상통화라고 쓰고 있고 오늘 이 세미나에서는 가상화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 만나면 암호화폐가 더 맞다. 또 암호통화가 더 맞다. 할 정도로 용어 정의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황. 용어도 용어지만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도 모호합니다. 돈 같은 화폐인지 채권이나 어음인지 아니면 물건인지 분명히 재산 가치는 있음에도 그 어디에도 법적인 성격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가상화폐는 무채재산권으로 규율하기는 어렵다.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준 물건과 준한 용어도 법적인 성격도 모호하니 법 제도적인 규제도 보호도 애초 불가능하다. 따라서 용어와 법적인 성격 규정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이 가상통화 아니면 가상화폐가 어떤 용어가 됐건 간에 여기에 대한 화폐적인 속성을 우리가 아니면 법률 안에서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부분에서의 중요점이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화폐적 속성 인정을 전제로 이후 관련 입법 마련은 크게 세 갈래로 제시됐습니다. 우선 투기나 가상화폐 사기 등을 막기 위한 거래소 등에 대한 적절한 규제 차원의 입법입니다. 최소한 가상화폐가 뭔지도 모르고 가상화폐 투기에 뛰어드는 실태는 막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 그 가상통화 투자한 사람 중에 지금 절반 이상이 자기가 이 코인이 뭔지도 모르는 그냥 사기성 유사수신 행위에 마찬가지의 증표로서 피라미드의 한 수단으로서 지금 이용되고 있는 지금 거래소라고 말하기도 사실 좀 부끄럽죠. 규제가 한 축이라면 다른 한 갈래는 이용자나 거래자 보호 조치 마련입니다. 물질 도입한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어떤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고 그것 자체는 상당히 안전한, 그 자체가 안전하다고 선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과연 이런 부분이 안전한 것에 대한 한 번의 고민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른바 블록체인 기술로 상징되는 미래 먹거리 마련 차원에서라도 관련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습니다. 규제보다 성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미래를 위한 입법을 고민하며 국민을 위한 사회 안정망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가상화폐를 화폐나 재산으로 인정하는 법안 마련의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발행 주체가 국가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그 어떤 가치도 없는 가상화폐를 섣불리 법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가상화폐는 세계 각국의 법정화폐 제도에 전면으로 반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정화폐가 됐다가 그게 회사가 망해가지고 무너지거나 안 된 거거나 막 팔아먹었는데 그럼 나중에 어떤 피해가 오겠습니까? 일부 반론이 나오긴 했지만 참가자들은 대부분 가상화폐를 지금처럼 법 제도 밖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현상과 거래는 존재하지만 법적 쟁점조차 없는 가상화폐. 오늘 세미나 참가자들은 규제가 아닌 미래 먹거리 산업 성장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서라도 가상화폐 관련 입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이슈 플러스 오늘은 미투 폭로 관련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정한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일단 미투를 한 피해자가 거꾸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거는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성폭력 피해 사실을 SNS 등에 실명으로 기재했을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 307조 1항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입니다. 해당 조항을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조항에 따라서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당했다라고 SNS에 고백을 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사항에 해당이 돼서 네. 가해자에게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속으로만 앓다가 어쨌든 힘들게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한 건데 좀 그래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최근에 성희롱 사실을 폭로한 대가로 네. 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는 글이 SNS에 올라오는 등 실제 미투를 하는 데 상당한 제약으로 네.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언론에다 공개하시는 피해자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네. 이게 뭐 명예훼손 될지 안 될지 전혀 모르고 하시는 분들. 네. 아니면은 알긴 알지만 내가 혹시라도 처벌받을 그 가능성을 리스크를 안고 하시는. 그러면 성범죄 가해자가 안면 몰수를 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은 피해자가 무조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명예훼손 처벌 관련 형법 310조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른바 위법성 조각 사유이고 네. 책임성 조각 사유인데요. 네. 그래도 문제는 남는 게 폭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폭로라는 걸 피해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합니다. 네. 성범죄라는 게 통상 증거나 증인이 없이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 해당 내용 폭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을 입증하기가 네. 일반인들로서는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미투 운동에 심각하게 장애물이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뭐 대안 같은 게 논의되는 게 있나요? 네, 꼭 미투 운동 때문은 아니지만 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지금 국회에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재 자체가 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겁니다. 네. 하지만 특정한 잘못을 해서 이미 소송의 처벌을 받은 사람의 범죄 사실을 반복 폭로해서 사람을 2번 죽이는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뭐 이거야말로 뭐 상식과 원칙이 필요해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광주에서 태권도장 승합차가 졸음운전 사고를 내서 타고 있던 아이 6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 의무를 강화한 일명 세리미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세리미법 이게 뭔지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2013년 3월에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살이던 한 여자 어린이가 자신이 다니던 어린이집 차에 네. 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는데 네. 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세리미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개정된 내용을 보면 운전자 외에 성인 한 명의 보호자가 승합차에 탑승을 해서 네. 어린이들의 안전을 살펴야 하고 또 어린이가 승합 차량에 탑승한 이후에는 안전벨트를 매고 출발해야 하며 어린이가 내린 이후에는 그 안전하게 완전히 내렸는지 확인한 후에 운전자가 출발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 다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가 않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광주에서 태권도장 승합 차량이 전신줄을 들이받아서 거기에 타고 있던 어린이 6명이 다친 네.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밝혀졌는데 네. 당시 어린이들이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현장에서는 운행거리가 짧다 그리고 주택가에서는 어차피 속도를 별로 내지 네.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세리미법 안 지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전자만 있었던 경우나 아니면 어린이들이 완전하게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출발해버린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현장에서 잘 안 지켜진다고 하면은 단속도 많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현실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단속 건수 중에 어린이 안전벨트 미착용 건수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애들은 그런데 사고가 나면은 어른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 의식불명에 빠질 확률이 착용한 경우보다 8.4배 더 높다고 합니다. 네, 이건 뭐 어른까지 포함했을 텐데 아이들은 그럼 훨씬 더 높다는 얘기일 텐데 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네, 이 경우는 이제 제도는 마련되어 있는데 아직 준법 정신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자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시키고 또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도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아이들 안전이 좀 더 잘 지켜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횡령과 부정취업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해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빼돌린 구청 돈으로 화장품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다음 달 16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법원 개혁 논의에 착수합니다. 사법발전위는 전관예우 근절, 재판제도 개선, 법관 인사제도 개편, 재판 중심 사법행정 구현 등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정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국회 법사위가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5.18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진상조사위원회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항공기가 결항되거나 지연됐을 경우 어쩔 수 없는 사유라는 점을 항공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 분쟁 해결 규정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월 28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